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르헨티나 주력 전투기로 FA-50 도입 결정. 2. 터키. 3년 내 한국 잡는다. 3. 전쟁 한 번으로 창고 다 털었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지구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FA-50 전투기 도입과 관련하여 이전에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중에 있었으나 중국산 전투기의 최악의 성능에 대한 판단과 동시에 한국의 FA-50의 놀라운 성과를 인지하고 다시 한국에게 협력을 제안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미 다양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던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안에 대해 기쁨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전투기 수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아르헨티나가 중국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중국은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결정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국의 FA-50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 사안은 아르헨티나와 중국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정치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국 방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K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 하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 돔 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워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C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함공우주산업 KAI V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0 이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50의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0이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들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들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아르헨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찜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JF-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회사 CATIC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썬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 조인트 파이터, 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의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AI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 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KAI 관계자와 영국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방산 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VN1 수륙량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르헨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서광이 비춰오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을 다시 선택한 아르헨티나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국 방산이 남미 지역 전역에도 놀라운 수출 결과를 거두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저격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오만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K2 흑표의 기술과 주요 부품으로 개발된 아류작 알타이 전차로 1패, 2021년에는 필리핀 해상 초계함 공급 사업에 1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최근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TFX의 활주로 시범 운용 장면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특히 KF-21 시험 비행 중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TFX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자칫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KF-21이 찬밥 신세가 되는 꼴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전, 해상전은 이겼을지라도 공중전에서 튀르키예에 패배하고 마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를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오히려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가만히 놔둬도 튀르키예가 알아서 추락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TFX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철저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튀르키예는 분명 강한 나라입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튀르키예의 흑해 영향력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해상망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일 만큼 엄청난 타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국기의 절반은 파란 하늘, 나머지 절반은 노란 밀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혹독한 식량난이 불어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로인 흑해를 틀어막고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차라리 노삼감도가 이보다는 제정신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깜패짓에 회방을 놓은 게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흑해의 유일한 출구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보유한 튀르키예는 과거부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튀르키예 해군에 상당한 지원을 했었고, 이는 결론적으로 튀르키예가 남유럽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함대를 이용해 흑해의 경찰 노릇을 했고, 주도권을 갖고 흑해 항로 부활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신이 내린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요.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고작 7단계 아래인 13위로 평가받습니다.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뭐가 대단하냐 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의 주변국은 이스탄불, 루마니아, 그리스 등으로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만 13위지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기에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대한민국보다 한참 늦은 시작이긴 했지만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례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산 무기 체계에 크게 의존하던 튀르키예는 1990년대 이후 생산 협업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내 생산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9년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목록에
자국의 방산업체에 7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이 튀르키예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경쟁 속에서 가장 준비가 철저한 나라로 뽑을 정도입니다. 형제의 나라로서만 튀르키예를 바라본다면 함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셈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리는 직격탄입니다. 특히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월등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다면 튀르키예 무기체계는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최우선인 나라들의 이런 판매 전략은 꽤 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9년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폭증했는데요. 심지어 튀르키예는 슬슬 자신만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TF-XMMU는 KF-21이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 방위사업청 SSB가 밝힌 TF-X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잠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에 버금가는 튀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 1을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X는 튀르키예산 고성능 AESA 레이더,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어스트,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의 TF-X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인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TF-X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입니다. TF-X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불능인데요.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롤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사 전문 외신들이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경이적인 속도라고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지난 2018년 체계 개발에 돌입한 지 겨우 5년, TF-X를 롤아웃하며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요. 더군다나 TF-X는 본래 튀르키예 자체 개발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후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하는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이 사업을 KF-21 개발 사업, 통침 KF-X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40%에 달하는 개발 지분과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RX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망구스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차게 까인 바 있습니다. 결국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튀르키예는 전투기 자체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KT-10B, T-50,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예는 맨 땅에서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이를 믿고 투자할 정신 나간 나라는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TF-X는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예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만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튀르키예의 달콤한 꿈을 산산이 부숴줄 때입니다. 21m에 달하는 TF-X의 거대한 동체와 F-22를 빼다 박은 듯한 완벽한 외형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TF-X 롤아웃을 보면서 감탄이 아니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서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조달해 우선 적용하고 차후 자체 개발한 동급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선국 대응제재법 CAATSA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CAATSA가 풀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금전 거래가 불가능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유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특히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례로 튀르키예는 항공기용 PD-1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 왔는데요.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170은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PD-1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튀르키예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비록 튀르키예 국방력이 주변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군사력, 기술력에 있어 대한민국보다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1970년대 그 어려운 시대상에서도 자주국방의 꿈을 놓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고작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뛰어넘겠다 자신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참조하겠다는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수의 전문가는 TFX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TFX가 공개된 2023년 3월 18일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승전 기념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실상 20년째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FX의 롤아웃은 5월에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최적의 이벤트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지켜야 할 핵심 무기 체계가 고작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 부디 튀르키예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 국가끼리의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무기화되고 국제 물류망이 시도 때도 없이 동결되는 등 이전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혼란의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는 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전쟁으로 많은 이득을 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적 무기 수요를 한국이 장악하면서 틈새 시장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 밖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방산 시장의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한국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라는 비현실적인 성장세를 과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어떤 분야였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의 제3자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바로 대러시아 경제금융체제였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돈도 나오는 돈도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들어잠궈버렸죠. 덕분에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몇 없는 우방국을 제외하면 온 지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재 초기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파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고 전쟁을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지만 러시아는 현재 제사를 파먹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동참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범위에는 일부 생활 필수품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품목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현대 국가에게 있어서 경제의 흐름과 자동차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자동차의 거래량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맥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만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생산과 유통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였고,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수출과 현지 생산을 한날 한시에 뚝 끊어버렸죠. 막다른 길에 내몰린 러시아가 찾아낸 출구 전략은 중고차 수입이었습니다. 테러 경제 제재는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고차를 수입한다면 그 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괜찮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 규모는 지난해 19,626대로 2021년 2,358대에서 무려 732.3%나 늘었습니다.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572억 원에서 7,228억 원으로 13배 뛰었죠.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40만 4,653대. 이 가운데 4.9%가 전부 러시아로 향한 것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서방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대체 수요가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로 몰렸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당 수출 단가 역시 빠르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 수출 중고차의 단가는 대당 29,200달러, 하나로 약 3,681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의 4배가 넘죠. 상대적으로 고가의 중고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건 그만큼 국산 중고차가 현지에서 신차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지 보수 등 품질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구매도 간편해서 현지에서 한국 중고차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중고차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러시아 서부로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국내 주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연식이 낮아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사들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고가 중고차가 급증한 덕분에 수출 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로 향하는 물량의 우회 경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전쟁 특수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중고차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국가에 해당되고, 이 중에는 한 해 만에 수출액이 무려 1320%나 늘어난 국가도 있죠. 이 지역에서의 성과까지 합치면 한국 중고차 수출 규모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 대수 50만 대, 수출 금액은 5조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호황에도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제재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자동차를 사들여서 거기 든 반도체 부품을 뽑아다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신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군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상용 기술로 쓰이는 반도체에는 초저온, 초고온, 초고압, 이물질 등 극한의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전에 대한 방어수단 역시 전무합니다. 우려와는 달리 자동차에서 반도체를 뜯어다가 무기에 달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들은 정말로 러시아인들이 자동차를 구할 수단이 없어서 찾고 있다는 의미이고, 전쟁과는 무관하게 전개되는 상황인 만큼 제재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지 않는 가격에만 맞출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이 시장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왜 러시아에서는 유난히 한국 중고차만 잘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호감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대전환을 겪고 있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성장이 도드라져 조만간 새로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2035년에는 EU가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자체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흐름으로 2036년에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내연 기관차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에 힘입어 얼마 가지 않아 가격 격차도 메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응의 속도에 곧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해서 이미 전기차 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자동차 패권국들이 한국 전기차의 독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한국에 패권을 내어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차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한 한국 자동차 자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 시장과 연동되는 중고차 시장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고차 수출 시장이 이렇듯 급성장하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 물량의 70% 이상은 인천항을 거칩니다. 인천항은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좋고 물류 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항만의 시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걸맞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연수구 옥년동의 옛 송도유원지 일대 50만 평방미터의 땅에는 1,300여 개의 중고차 수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제대로 된 전기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체 관련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쓰는 땅은 포장도 되지 않아서 수출 대기 차량이 흙바닥에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단지에는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서 바이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 실적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비로소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흙바닥에 불과했던 인천항 수출 차량 대기장에 수출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 관광 콘텐츠도 접목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대호황을 누리는 동안 이를 배아파하며 쳐다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수십 년간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며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쌓아왔던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저가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며 현대나 기아를 후발주자 취급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아성이 무색하게도 미국 수출이 심인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는 등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는 한국은 물론 테슬라와 같은 신흥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적응의 속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는 전기차용 반도체를 수급할 내수 기업이 없어 공급망 마비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시대의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던 일본은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쓸어담는 동안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꼴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늘상 그랬듯 현대를 혼다의 짝퉁이라며 물어뜯던 과거에 갇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주자로 시작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앞으로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